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6명이 미한동맹 지원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들 의원들은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28,500명보다 낮은 22,0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과 한국계인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 등 의원 6명이 지난 25일 미한동맹 지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한반도의 강력한 군 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규모 22,000명 미만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추진을 우려하면서 지난해 의결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갤러거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VOA에 28,500명은 순환 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이며 법안이 하한선으로 정한 22,000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순환 배치 인력 등을 고려하면 28,500명에서 23,000명 정도 됩니다. 새 발의안은 다만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했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을 2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해선 국방장관이 먼저 의회에 이런 감축이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 한국의 독립적 핵 억지력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감축이 미한, 미일 간 장기적인 군사 경제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미중, 미러 사이의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 등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국방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018년부터 매년 이 같은 법안을 주도해온 갤러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전쟁 이후로 미한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안보의 기반이 됐다면서 이번 법안은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인 한국의 편에 미국이 항상 서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함께 발의한 민주당의 톰 말리노스키 의원은 미한 양국의 안보가 요구하는 한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 등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모를 22,000명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2018년에도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의원 등에 의해 추진돼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으로 의결됐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도에는 군사위원회 차원에서 주한미군 28,500명을 하한선으로 유지하는 국방수권 법안이 통과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사이버 위협이 최근 크게 증가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대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전 세계의 여러 사이버 범죄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방어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이버 역량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는 2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15개 나라의 사이버 역량을 점검했습니다. 사이버 분야에서 각국의 전략과 통제력, 정보 수집 역량, 공격력 등 7개 분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들 15개 나라의 사이버 현황에 최고 1에서 최하 3까지 3단계로 등급을 매겼는데 미국은 이들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고 중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7개 나라는 2등급, 북한과 인도, 이란, 베트남 등은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1990년대 중반부터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은 이후 민간과 군사적 부문 모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9년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해 약 6,000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의 사이버 역량을 단순히 병력의 숫자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며 이는 자칫 미국 국가안보국과 중앙정보국 그리고
민간 영역 등에서 활동 중인 사이버 전문 인력을 제외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 사령부 소속 병력들의 역량이 얼마나 정교한지 등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 증진을 강조했습니다. So in terms of the executive order, President Biden came in and clearly articulated that cyber is a key priority for this administration.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은 3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북한이 사이버 공격의 주범으로 꼽히는 등 사이버 역량이 높은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이버 환경은 기본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나 방어에 필요한 체계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에는 전 세계 인터넷망에 연결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거점, 즉 게이트웨이가 단 2개에 불과해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실도 3등급에 오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대규모 사이버 작전을 펼치며 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핵심 사이버 방어력에서는 미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고 주요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건력 또한 기초 단계에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 내 화력발전소가 지난 2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밝혔습니다. 38로스는 최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시설 내 화력발전소가 최소한 지난 2월 말부터 가동 중인 정황을 포착했으며 화력발전소 가동 기간이 과거 유지보수 기간보다 긴 점을 고려했을 때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처리 활동 완료에는 보통 6개월 가까이 소요된다면서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방사화학실험실 활동은 플루토늄 분리와 과거 재처리 활동 당시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지난 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지난 3월 이후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증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계속 가동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활동 지속기간은 플루토늄 재처리에 필요한 시간과 일치한다면서 영변 핵시설에서 여전히 핵 관련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나카야마 야스히데 부대신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납북 일본인 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공통 우려사항이라면서 미일 양국이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28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북핵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평화적인 접근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카야마 부대신은 이어 유사시 중국의 타이완 침공은 일본 안보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면서 일본은 기존 전수방어 개념에서 탈피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타이완 문제의 억지력을 발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영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일본 방위 예산을 국내 총생산 대비 1% 이하로 억제해왔던 것을 전면 제고하고 장거리 타격과 우주, 사이버 역량에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UN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지난해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90만 달러와 식량과 영양 지원 500만 달러 등 모두 590만 달러의 긴급구호기금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개된 UN의 중앙긴급구호기금의 2020 연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와 지역 59곳 6,930만 명을 위해 약 8억 4,800만 달러의 긴급구호기금이 배정됐고 이 가운데 북한에는 31번째로 많은 590만 달러가 359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배정됐습니다. 사업별로는 세계 식량계획 WFP의 취약 임산부와 수유 여성 영양 지원, 자연재해 관련 식량 지원 사업에 190만 달러, 이어 UN 인구기금의 산모 영유아 지원 사업, UN 식량농업기구 FAO의 아동 여성 영양 지원 사업에 각각 70만 달러 등입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북한의 인도주의 활동이 지난 10년 동안 극도의 자금 부족을 겪어 여성과 아동 등 가장 취약한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